형님, 제발 그만해요. 난 평생 형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형이 고맙다는 소리 한 적 없었잖아요. 야, 넌 그냥 뒷바라지나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내 자리라고. 내깟 고졸 공돌이가 뭘 알아서 경영을 해? 아침 일찍부터 시골집 마당은 사람들로 왁자지껄했습니다. 시아버님 환갑 잔칫날이었죠. 저와 남편 현우 씨는 새벽같이 도착해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에 국이 끓고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희 집안의 대소사는 늘 이랬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허드렛 일은 저희 부부 몫이었고 친척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현우 씨를 향했습니다. 현우 씨는 늘 잔치 장소 구석에서 짐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정리하거나 하다못해 재떨이를 비우는 일까지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누구 하나 현우 씨의 노고에 눈길을 주거나 고맙다고 말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내가 굳은 일 도맡아 하니 편하다며 당연하게 여길 뿐이었죠. 오전 10시쯤 마당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들어섰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차체와 빛나는 로고. 바로 시댁의 자랑거리인 큰아주버님 부부가 타고 온 차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부장까지 오른 소위 잘나가는 분이셨죠. 차에서 내린 큰형님은 특유의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곧장 현우 씨를 발견하고는 손짓했습니다. 현우야, 시골길 오느라 차가 엉망이 됐네. 세차할 데도 없을 텐데 내가 좀 해줘라. 너 공고 나왔으니 이런 건 잘 알잖아. 특히 휠 안쪽 진을까지 싹 다 닦아. 저는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잔칫날, 그것도 아버님 환갑 잔치에 와서 남편에게 자기 차 세차를 시키다니요. 형님 잔칫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켜요? 당신 차면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큰형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동서는 참. 우리 그이는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이런 거 못해. 현우는 몸 쓰는 일에 익숙하잖아. 그리고 세차쯤이야 동생이 형 차 닦아주는 게 대수니. 얼른 가서 호스랑 양동이 가져와 현우야. 현우 씨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금방 할게. 기스 나기 전에 닦아놓는 게 좋지.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쭈그려 앉아 큰아주버님의 고급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잔치를 즐기는 형님 부부와 기름때 묻은 작업복 위에 대충 앞치마만 두른 채 쪼그려 앉아 차를 닦는 제 남편. 그 모습은 마치 주인과 머슴 같았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형님 부부에게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고개를 숙이고 휠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 씨는 결코 공부를 못해서 대학에 못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할 만큼 뛰어난 실력이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장남인 큰아주버님 뒷바라지를 위해 꿈을 접어야 했던 겁니다. 큰형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시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현우 씨는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공장에 취직해 번 돈으로 아주버님의 대학 등록금을 댔고 그 학비로 아주버님은 소위 엘리트가 되어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희생의 대가로 현우 씨에게 돌아온 건 고졸공돌이라는 멸시와 허드렛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남편은 저렇게 헌신하는데 왜 늘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 현우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며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우 씨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츠 같은 세계적인 명차와도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여전히 시골의 기름 냄새 나는 작은 공장 사장일 뿐이었죠. 나도 모르는 현우 씨의 가치를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까? 저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멸시가 언젠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요. 현우 씨는 묵묵히 차를 닦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진가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씨가 세차를 마칠 무렵 저는 부엌에서 아주버님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과 아주버님은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잔치 음식 준비 때문에 모두가 분주했지만 그들만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당신 부서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던데. 큰형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미묘한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야. 부장 자리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위에서는 실적 압박 심하지,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옷 벗어야 해. 나 요즘 신경 안정제 먹고 잔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잘나가는 대기업 임원인 줄로만 알았던 아주버님의 속사정이 이토록 불안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큰형님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잘리면 안 돼. 우리 큰애 유학, 둘째 레슨비, 서울 아파트 대출. 이 모든 게 당신 자리 하나에 달렸잖아.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신 자랑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어떻게 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해. 나라고 모르냐? 아부도 떨고 술자리도 쫓아다니고 온갖 비위 다 맞추면서 버티고 있어. 밖에서는 번지르르한 부장 소리 듣지만 속은 내가 이러려고 명문대 나와서 이 고생하나 싶다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 속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현우 씨는 남 눈치 보느라 굽신거릴 일은 없지. 자기 공장 사장이니까. 현우 씨의 공장은 비록 시골에 있지만 묵묵히 기술 개발에 매진해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기술력만으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대기업처럼 한순간에 구조조정에 휘말릴 불안함도 없었고 꾸준히 거래처를 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모는 아주버님 부부가 훨씬 빛나 보였지만 속으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현우 씨는 멸시를 받았지만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근데 현우 걔는 그 시골 공장이나마 꾸준히 하나 봐? 공고 나와서 그런가 기술 하나는 끝내주게 익혔나 보네. 만약 당신이 진짜 회사에서 힘들어지면 현우 공장에라도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큰형님의 이 말에 아주버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 조그만 공장이 뭘. 그냥 풀칠하는 수준이겠지. 그래도 뭐 정 안 되면 막내 동생 일이라도 거들어줘야지. 내가 대기업에서 굴러본 경험으로 경영 조언이라도 해주면 공장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경영은 머리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걔는 기술만 알지 사업수와는 없을 거야.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속내에 또다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을 무시할 땐 언제고 자신들이 어려워지자 그나마 가진 것인 동생의 공장을 이용할 생각부터 하다니요. 현우 씨는 세차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와 제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속상해하지 마.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난 내 길 묵묵히 가면 돼. 현우 씨의 눈빛은 늘 그렇듯 굳건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현우 씨를 무시했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잔치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웃고 떠들며 아주버님의 승진 이야기와 고급차 자랑에 박수쳤죠. 현우 씨는 다시 구석에서 잔치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 주차되어 있던 아주버님의 검은색 벤츠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빅, 삐빅. 그 소리는 잔치의 흥을 깨트리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주버님은 당황해서 차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난주에 뽑은 새 차인데. 아주버님은 차 문을 열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시뻘건 경고등이 깜빡이며 전력 모듈 오류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큰형님은 즉시 현우 씨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 너, 내가 차 만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세차할 때 본넷 열고 뭐 만지작거렸지? 멀쩡하던 차가 왜 갑자기 이래? 내가 고졸 공돌이가 뭘 한다고 고급차를 건드려. 현우 씨는 잠자코 아주버님 부부에게 걸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세차하다가 본넷 안쪽을 봤는데 전력 분배 모듈이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건드린 건 없고 그냥 이상해서 확인만 한 겁니다. 지금 경고등이 떴으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현우 씨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벤츠 구조를 알아? 공고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으로 어디서 아는 척이야? 분명 내가 건드린 거야. 결국 아주버님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벤츠 서비스 센터 맞죠? 지난주에 뽑은 새 차인데 갑자기 경고등이 떴어요. 전력 모듈 오류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뭐라고요? 리콜 대상이라고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경악에 찬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큰형님과 주변 친척들도 숨죽이며 아주버님의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네. 부품 공급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누가 납품하는데요? 대성전공이요? 아, 그 회사 이름. 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은 전화기를 손에서 놓치고 맙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큰형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던 큰형님 역시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큰형님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네 공장 이름이 대성전공 아니에요? 마당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현우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벤츠에 그 전력 모듈을 납품합니다. 그 기술은 저희 공장 독자 기술이라서 저희밖에 못 만들어요. 고졸 공돌이라며 멸시했던 막내 동생이 사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세계적인 명차 벤츠의 심장을 만드는 핵심 기술업체의 사장이었다는 사실. 아주버님 부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경악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 부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마당에 가득한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그걸 만들었다니? 아주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벤츠와 계약하면서 일정 기간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굳이 형님께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사실 벤츠 외에도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계약을 원해서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현우 씨는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기술을 관리하느라 시골 공장에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본사를 서울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사둔 건물 하나가 있는데 아마 거기를 본사 사옥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울 건물까지. 저는 그제야 현우 씨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설계도와 씨름하며 기술 개발에 매달리던 모습, 집안 살림은 물론 형들 뒷바라지까지 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세월.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졸공돌이라고 깔봤던 막내가 사실은 글로벌 명차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서울의 사옥까지 마련한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큰형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그렇게 대단한 공장을 한다는 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일부러 우리한테 잘난 척 안 하려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형님. 현우 씨는 자기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식구들 굶기지 않겠다고 묵묵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순간 잔치에 모인 모든 친척들의 시선은 현우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외와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난 수십 년간 집안의 자랑이었던 대기업 임원 아주버님은 한순간에 불안정한 처지가 되었고 늘 그림자처럼 취급받던 고졸공돌이 현우 씨는 모두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릎 꿇은 아주버님 부부를 단호한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형님 때문에 제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머슴처럼 부리셨고 제 평생을 고졸공돌이라는 꼬리표로 무시하셨습니다. 현우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제 와서 리콜 대상인 차 문제로 저를 탓하시다가 제가 그 부품을 만드는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니 이렇게 무릎을 꿇으십니다. 이 차의 오류를 제가 먼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형님은 이 문제를 모르고 운행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형님이니까 알려드린 겁니다. 저희 공장과 형님의 회사는 급이 다릅니다. 형님의 자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었지만 저는 제 피와 땀으로 단단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더는 형님께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형님 때문에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현우 씨는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무릎 꿇은 아주버님 부부의 절망적인 오열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닌 자신들의 몰락에 대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아버님 환갑 잔치가 끝난 후 아주버님 부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더는 현우 씨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부하며 현우 씨의 공장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기술은 정말 최고지. 역시 공고 나와서 한 우물만 파더니 대단하다. 형이 너 정말 자랑스럽다. 서방님 동서.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심했죠. 정말 미안해요. 현우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같은 엘리트들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현우 씨와 저는 그들의 뻔한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자리가 위태롭다는 불안함, 그리고 막내 동생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이중적인 태도가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주버님이 현우 씨 공장에 얼굴을 자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일이 걱정돼서라는 핑계로 찾아오더니 점점 그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현우야, 너 벤츠랑 계약한 거 재무제표 좀 가져와봐. 내가 대기업에서 굴러본 경험이 있으니 한번 검토해 줄게. 이 계약 조건은 좀 허술한데? 내가 고졸이라 이런 세세한 건 잘 모르지. 앞으로는 나한테 먼저 보여줘라. 내가 봐줘야 제대로 굴러가지. 아주버님은 마치 자신이 공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현우 씨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거리고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씨는 최대한 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이러는 거 그냥 둘 수 없어. 대기업 부장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동생 일에 간섭하냐고. 당신 힘들게 쌓아 올린 거 저 사람들이 가로채려는 거잖아. 제발 정신 차려. 현우 씨는 여전히 형을 두둔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인데 매정하게 굴순 없잖아. 대기업에서 오래 계셨으니 경험만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나도 배울 게 있을 거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현우 씨의 착한 마음이 저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현우 씨는 늘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형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형이니까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착각이 더 이상 현우 씨를 갉아먹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 씨의 공장 사무실을 찾았을 때 아주버님이 공장 직원들에게 자신을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소개하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까지 아주버님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이 공장의 사장님은 제 남편 현우 씨입니다. 아주버님은 이 회사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시니 함부로 회장님이라고 소개하고 다니지 마세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동서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난 그래도 대기업 부장까지 한 사람이야. 내가 경영 맡으면 이 공장 10배는 더 크게 키워줄 수 있어. 고졸인 현우보다는 내가 낫지. 너도 현우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여. 그 말에 제 속에 담아두었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에게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할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현우 씨가 이 집안의 친자식이 아니며 형님 부부가 현우 씨를 무시하는 데는 그 이유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진실이 현우 씨에게 줄 상처를 알기에
저는 늘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가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희생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현우 씨의 단호한 선언 후 며칠 뒤 아주버님 부부가 공장 사무실 앞마당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늘 번쩍이던 고급 승용차가 아닌 낡은 국산차를 타고서요. 두 사람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현우 씨의 책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받아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허세 부렸어. 내 덕에 살아온 건데.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오열하며 현우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한 것 다 미안해요. 우리 좀 살려줘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퇴직금도 얼마 안 남았고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감당이 안 돼요. 서방님 아니면 우리 식구 살 길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현우 씨를 평생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꺼내든 단어는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였던 멸시와 조롱의 응어리가 그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을 무시합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머슴 부리던 것도, 평생 나를 고졸공돌이라 멸시하던 것도 형이랑 형수님이었잖아요. 현우 씨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되새기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룬 공장은 제 피와 땀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회사를 욕심내는 게 가족입니까? 더는 형님이랑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공장은 제 것이고 형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무릎 꿇은 두 사람의 어깨는 절망으로 들썩거렸지만 현우 씨는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단호하게 등을 돌려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난 세월의 모든 멸시를 끊어내고 홀로 설 수 있는 승리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현우 씨의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구걸은 현우 씨의 성공과 그들의 몰락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평한 가족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우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는 그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아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공장은 현우 씨의 단호한 경영 방침 아래 더욱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의 간섭이 사라지자 현우 씨는 그동안 머뭇거렸던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벤츠와의 계약은 더욱 확대되었고 현우 씨의 독자적인 전력 모듈 기술은 업계에서 혁신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우 씨는 고졸이라는 꼬리표 대신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 수완을 가진 젊은 CEO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현우 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찾아왔고 공장은 점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현우 씨의 성공 뒤에는 묵묵히 그를 지지해온 직원들과 특히 현우 씨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현우 씨가 처음 공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함께했던 인물로 현우 씨의 기술력과 인품을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공장에 드나들며 행패를 부릴 때도 공장장은 현우 씨 편에 서서 그를 옹호해 주었죠.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 기술력 믿고 일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희가 사장님 뒤를 든든하게 지킬 겁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신뢰는 현우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성과를 나눌 줄 아는 현우 씨의 리더십은 공장의 활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반면 아주버님은 결국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경영에 서툴렀던 아주버님은 곧바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대기업 임원 경력은 식당 경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큰형님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처지가 되었고 한때 자랑하던 서울 아파트도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겉으로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오만함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몫의 삶이 있는 거지. 나는 내 몫을 묵묵히 해나갈 뿐이야. 현우 씨의 삶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었기에 그 기쁨과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마침내 고졸공돌이라는 멸시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현우 씨의 성공은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복수가 되었습니다. 현우 씨를 깔봤던 모든 친척들은 이제 현우 씨의 눈치를 봐야 했고 아주버님 부부의 몰락은 현우 씨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시어머님이었습니다. 평생 장남만 최고라고 지켜세우며 현우 씨를 구박했던 시어머님은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잘리고 현우 씨의 공장 사장이 벤츠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현우 씨에게 연락해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 자식인데 형님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라며 읍소했지만 현우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하고 뒷바라지했던 세월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가족 아내와 회사를 지키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시어머님은 현우 씨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 씨는 돈이나 명예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했던 세월을 보상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더욱 단간하게 성공하는 것이었죠. 현우 씨는 서울에 본사 사옥을 마련하고 공장은 R&D 연구 개발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성공해서 그들에게 돈을 베풀고 싶지 않아.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이 될 뿐이야. 나는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기름 냄새 나는 공돌이라도 진심으로 기술을 사랑하고 땀 흘리면 겉만 화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현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재력의 증명뿐 아니라 학력과 배경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사회의 편견에 대한 통쾌한 일침이었습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현우 씨를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 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결국 현우 씨는 자신의 기술력과 인품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평생 현우 씨를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며 몰락했지만 현우 씨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 씨는 서울로 본사를 옮긴 후 제게 더 이상 고생스러운 공장 사장이 아닌 글로벌 기술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여전히 처음처럼 묵묵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성공을 도왔던 공장장과 핵심 직원들에게 주식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성공은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현우 씨의 통큰 결정에 직원들은 감동했고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가족처럼 끈끈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을 얻는 경영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우연히 큰형님과 아주버님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초라한 옷차림에 지쳐 보였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구직 활동을 하는 듯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대기업 임원 경력은 알지만 나이가 많아서 라는 거절의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삶의 아이러니를 깨달았습니다. 겉만 화려했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초라해 보였던 현우 씨의 삶은 묵묵히 뿌리내려 굳건한 숲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행복합니다. 현우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고의 남편이자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빠이며 직원들에게는 신뢰받는 CEO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우 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희생했던 삶을 끝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으니까요. 현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멸시와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한 남자의 숭고한 승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우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기술에 대한 열정과 저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고졸이라는 편견과 가족의 멸시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결국 글로벌 기술 회사의 CEO가 된 현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현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가진 학력과 배경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고정관념에 통쾌한 일침을 가합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대기업 임원 타이틀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현우 씨는 비록 고졸 공돌이라는 멸시를 받았지만 기술력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현우 씨가 무시당하던 바로 그 기술이 결국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고급차의 핵심 부품을 그들이 깔봤던 현우 씨가 만들고 있었다는 아이러니. 현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묻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허세와 타이틀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흘린 땀과 열정, 그리고 변함없는 인품이야말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현우 씨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가 시댁 식구들에게 베푼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닌 단호한 절연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이용하려 드는 악연을 끊어내고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자존감 회복이자 진정한 홀로서기였습니다. 결국 현우 씨는 모든 편견을 부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진짜 승리자였습니다.